이제 언어의 기능 보겠습니다. 기능.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언어의 특성을 봤고요. 이제 언어의 기능은 조금 전까지는 언어 그 자체가 갖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갖는 특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담화로서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담화가 뭐죠? 담화. 말하기야. 이야기. 이야기, 말하기를 담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그러면 이야기가 되려면 뭐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일단 화자가 있어야 되고, 화자가 뭐죠? 말하는 이. 그리고 청자가 있어야 되고, 청자는 듣는 이. 그리고 둘 사이에는 주고받는 전원, 주고받는 말이 있을 것이고, 전하는 말이. 그리고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지. 관계가 없는데 말을 나누겠어요? 그죠? 버스 정류에 서 있는데 날씨 좋죠 그래요? 앞사람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 버스 정류에 있는데 누가 와서 몇 번 버스 서나요? 이런 건 물을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을 주고받진 않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있게 돼요.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장면이라고 그래요. 장면.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담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설령 혼자 말하는 독백도 듣는 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 보고 말해도 그건 담화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은 결국 화자가 그 생각하는 바를 말과 글에 담아서 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은 언어는 화자의 생각을 담은 거예요.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세련된 말로 정보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 또는 다른 말로 정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은 표현적 기능이다. 또는 다른 말로 정보적 기능이다. 언어는 표현하는 거다. 정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은 일단 전부 표현적 기능이에요. 거기에 명령이 들어가 있든 거기에 날씨 얘기가 들어가 있든 일단은 따로 말하기 전에 일단 전부 표현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적 기능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 표현적 기능은 항상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아예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이 목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청자를 염두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주는 말이 있어. 본능적으로. 주로 본능적이라는 얘기는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각적인 반응. 이럴 때에는 굳이 청자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지. 물론 언어기 때문에 청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청자를 꼭 염두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청자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말, 이걸 표현적 기능의 반대말로 뭐라고 한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한다. 표출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언어의 기능은 뭐와 뭐가 있다?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은 표출한 건 더 따질 게 없고 이건 뭐 더 분석하고 종류를 나눌 게 없죠. 주로 뭐 놀랐을 때 와, 아, 헉, 뭐, 헐 이런 표현들이 그죠? 반면에 이제 청자에게 말을 했을 때에는 그 표현한 것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 두 가지를 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표현적 기능인데 그 안에서 굳이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날씨 얘기나 또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것. 즉 인사말을 건네는 것. 이건 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말일 뿐이야. 즉 전달하는 말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었니? 이 말은 서로 마주쳐서 어색하니까 얘기를 꺼내는 거지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없으면 얼마나 관계가 서먹해져.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인사말을 주고받거나 또는 날씨 얘기를 주고받으면 이걸 특별히 인간관계의 친소를 위해 한다 해서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사교적 기능. 근데 사교라는 말보다는 친교가 더 어울리는 게 사교하면 꼭 사귀자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 그래서 우리 흔히 대화의 기술이 좋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친교적 기능을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봤는데도 날씨 좋죠? 뭐 잘 지내셨어요? 하고 친근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사회적 관계가 좀 서툴다면 뭐가 약한 거야? 친교적 기능이 약해. 날씨가 좀 어제보다는 풀렸죠? 그러면 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이런 말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친교적인 것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나 친교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표현적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다른 말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청자로 하여금 특별히 표현한 말 속에 특별히 청자에게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 또는 금지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한다? 명령적 기능. 명령한 거잖아. 또는 금지적 기능. 또는 다른 말로 감화라는 말을 써. 좀 말이 어렵죠? 감화. 즉 변화하게 한다는 거야. 상대랑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걸 감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일단은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는 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어서 출발하시지요 이러면 상대에게 출발하라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화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단계는 얘가 표출한 게 아니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표현한 것 중에서 감화성이 좀 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는데 2번에 즉 이것은 5kg의 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4번에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들을 단순하게 거기 있는 얘가 이런 기능하고 암기해버리면 답 못 찾아요. 왜? 얘는 표현적 기능의 예로 나와 있고 얘는 표현적 기능의 예로 나와 있고 얘는 친교적 기능의 예로 나와 있고 얘는 또 감화적 기능의 예로 나와 있어요. 다 못 찾죠. 일단은 모두 표현적 기능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특별히
친교와 사교가 강한 3번은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고, 반면에 나머지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묶어도 지장이 없죠. 왜? 얘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곳이 금연정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해돼요? 이 장소는 금연장소입니다.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닌데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 그런가요? 사실을 알려준 거죠. 또 이것도 출발하라고 명령했다기보다는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적 기능이라는 특히 이 표현은 주의해야 될 게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돼.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앞에 조건이 주어지면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는 표현적 기능보다는 뭐가 강한 거야? 감화적 기능이 강한 거고, 또 방금 너무 뻔히 친교적 기능 같은 이것도 가로 안에, 그죠?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죠?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사가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러면 이건 단순한 친교적 기능이 아니야. 이 사람이 수술 후에 경과가 좋은지, 됐어요? 아니면 지금 별로 몸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우리가 문진이라고 하거든. 문진. 물어서 묻는 거야. 이해돼요? 물어서.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의사는 꼭 만져보거나 실험을 해봐서가 아니라 말 몇 마디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특히 우리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말로써 의사들이 재빨리 증상을 알아채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정신과 질환을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약물이나 또는 MRI 이런 걸로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미친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 정신 이상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문지를 통해서 알아낸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의사에게 환자가 이러면은 얘는 이제 친교적 기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로 안에 거 싹 무시하고, 선생님 이곳은 금연정수입니다는 표현적 기능도 되고 감화적 기능도 된다고 그랬고, 안녕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것은 친교적 기능이면 무조건 3번 아닙니까? 나머지와 다른 거. 그럼 선생은 뭐야? 그래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죠. 왜? 가로를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할 때는 전체를 들고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가끔 카페 같은 데 질문하는 거 보면 교재 몇 쪽에 몇 페이지 이거 답이 2번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 절대 대꾸 안 합니다. 그건 질문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왜? 그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도 내가 그냥 정답지일 뿐이지 선생이 아닌 거죠. 선생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답이 뭐냐는 질문은 그건 예의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줘도 여러분 실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너는 몇 번을 했는데 이게 답지는 몇 번이라고 나왔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스님이 할 말이 있는 거야. 얘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됐어요? 잘했는데 정답지가 틀릴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몇 페이지 몇 번입니다. 이건 질문의 예의가 아니죠. 그냥 찍으면 되는데, 찍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치면 되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러 올 때에도 책을 들고 와야 돼. 그냥 뭐 하나만 들고 이건가요? 이거는 서로 동문서답이야.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감화적 기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네 가지 언어의 기능 중 가장 기본은 표출이냐 표현이냐. 표현한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명령, 금지는 감화적 기능이고
상대적으로 인사말, 날씨다, 날씨의 성격이 강하면 친교, 사교적 기능이다. 여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에는 절대 친교적 기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보, 저 옷 너무 예뻐요. 절대 표현적 기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머, 대게가 참 탐스러워요. 알겠어요? 표현적 기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유, 광어가 제철이래요. 절대 표현적 기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감화적 기능. 먹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럴 때 그냥 광어가 제철이군 하고선 그냥 돌아오면 아내는 이제 뾰루퉁에 있는 거야.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잘 놀고 영화 보고 즐겁게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화나 있으면 왜 영화가 재미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아내는 뭐야? 아니야. 그래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지. 절대 광어 때문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상해. 조금 전까지 재밌게 영화 보고 즐겁게 돌아왔는데 왜 중간에 무슨 일 있었어? 옆에 이제 동료 친구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딴 거 없어. 영화 보고 집에 온 거야. 그래? 그럼 왜 그러지? 모자란 애 둘이서 더맨더머의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러나 여자들끼리 얘기할 땐 금방 알아채지. 알겠어요? 아유, 남편하고 영화 보고 들어오다가 광어가 너무 제철이라고 했는데 그냥 집에 오더라고. 센스 없는 남편이다. 금방 알아들어요. 남편들끼리는 모르죠. 아니 왜 영화 재밌게 보고 그런데? 그러면서.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영화는 부인하고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고서는 이제 막 패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즉 우리가 상황을 고려해야 알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다음부터의 기능은 2차적인 거죠. 먼저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언어라는 것은 지식 및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원래가. 그렇죠? 벌써 5kg 그 안에는 정보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걸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언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저장 매체에 담았을 때. 그래서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언어는 어떤 기능이 강하다?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 강하다. 알겠어요? 저장 매체라 하면 책이나 또는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데 담겨있는 언어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뭐가 나왔냐면 정보의 전달 기능이 가장 강한 것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건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 정보의 전달이 가장 강한 기능은 그럼 얘죠. 알겠습니까? 얘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저장 매체에 담아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언어는 본래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정보 전달의 기능이 가장 강한 게 뭐라고?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됐죠? 다음 이제 미학적 기능, 줄여서 미적 기능은 꼭 예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이면 언어를 할 때 표준어를 구사하고 어법에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과 관계 깊은 언어의 기능을 하면 미학적 기능.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학적 기능은 이왕이면 듣기 좋고 말하기 쉽게 언어를 주고받자는 것이 미학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 같은 이런 문학 작품 중에 시 또는 고전 시가
이런 시문학은 일단 언어의 표현적 기능과 함께 무엇보다도 미학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왜냐면 운율을 고려하고 이미지를 고려해서 만드니까 미학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국회직에 뭐가 나왔어? 정철의 장준주사를 들어주고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하는 정철의 시조 장준주사를 예로 들어준 다음에 이 시조에는 미학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드러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가 미학적이라는 얘기는 깔고 그 다음 이제 또 무슨 기능이 들어있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봐야지. 근데 내용이 뭐야? 술을 권유하는 거거든. 술을 한 잔 먹자는 거거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더 마실 수 없으니까 살았을 때 술을 마시자고 노래한 거야. 장진주사라는 노래가. 곤주가라고 곤주가. 그러면 어떤 기능이 강한 거야? 그렇지. 가마적 기능이 강하다. 됐습니까?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언어의 기능 중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면 뭐와 뭐가 들어있다고 대답해야 될까? 미학적 기능과 또 하나는 표현적 기능이지. 표현적 기능이지. 내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나보고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겠다. 내 정서를 표현한 거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표현적 기능으로 대답을 해야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얼마든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얘만 좀 바꾸면 여러분들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론 그 자체를 양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어진 것을 여러 각도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물어봐도 얼마든지 대답하려면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어물쩍 넘기지 말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걸 학습하는 데에는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물을 수 있구나. 알겠죠? 자, 질문. 기미독립선언서를 줬어. 기미독립선언을 줬어. 5등은 자해와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떨치며 하고 보여줬어. 그 다음에 기미독립선언서에 두드러진 언어의 기능 두 가지는 이렇게 물었어. 그죠? 하나는 일단 뭐겠어? 그렇지. 표출 아니면 표현이니까 뭐야? 표현적 기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한다면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왜? 연설문으로 남겼거든. 이해돼요? 연설문으로 남겼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나도 보잖아. 시대가 지나도 5등은 하는 거 한자로 써놓은 걸 우리는 보잖아. 맞습니까? 만약에 내용상에 기미독립선언서가 두드러진 언어의 기능은 그러면 또 답을 뭐라고 해야겠어? 내용상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그래도 표현적 기능이 있어. 왜? 일본인의 행동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밝힌 거지. 세계 만방에 밝힌 거지. 이건 알겠어요? 10초 전에 배워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기본을 딱 정신을 차리고 보자. 자, 끝으로 관어적 기능은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낱말의 뜻풀인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 모든 언어는 언어를 설명하지. 그냥 다 관어적 기능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국어 사전에 뜻풀이에 쓰일 때. 알았어요?
춘부정이 뭐냐?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말한다. 이게 관어적 기능. 됐습니까? 그래서 관어적 기능은 국어사전에 낱말 뜻풀이로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그 인터넷상에 뭐 위키백과 이런 거 또는 네이버 무슨 다음에 오픈 사전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초딩 애들이 막 낱말 뜻을 써놓는다고. 왜냐면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참 지식인 진정한 지식인하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 그럴 때 이런 걸 써놨어. 만화 천자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린이들의 아동 학습서로 만화를 가지고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해서 천자문을 익히게 한 것으로 현재 시리즈가 몇 권까지 나왔고 무슨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더라 라고 설명해 놨어. 자, 이 오픈 사전에 써 있는 설명은 결국 언어의 어떤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오픈 사전은 개방형 사전으로 국어 사전이 아니야. 국어 사전이 아니야.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담아줘서 세월이 흘러도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면서 정보를 전하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알겠지? 무슨 기능?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같은 사전이지만 백과사전에 담긴 언어의 설명은 무슨 기능?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건 국어사전의 사전과 백과사전의 사전은 낱말의 한자가 달라. 됐어요? 한자가 다르다. 이 국어사전의 사자는 품사사자를 써요. 사전. 알겠어요? 그런데 백과사전의 사전은 일사자를 써요. 사전. 됐습니까? 어떤 일들, 사건을 모아놓은 책이 백과사전이고 백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들, 사건들을 설명해 놓은 게 백과사전이고 국어라는 품사, 단어에 국어에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모아놓는 게 국어사전이에요. 이거 옛날 국가직 문제예요. 밑줄친 한자를 바르게 써라. 맞습니까? 이건 품사사자, 단어사자를 쓰는 거고 얘는 일사자를 쓰는 거야. 사건사자. 알겠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은 관어적 기능을 하는 거고 백과사전은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사전이라는 낱말의 뜻, 낱말 한자도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자는요, 공부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길잡이가 되는 이유가 한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두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왜 똑같은 사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썼겠어요? 그건 둘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언어의 기능 그 자체의 종류를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걸 무슨 기능이라 하느냐. 이런 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이제 곧바로 뭘 물어보는 거야? 예문을 주고 다음 예문에서 물론 쉽게 내면 이런 거지.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길동이구나. 어디 가니? 예, 지금 학교에 갑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죠? 다음에 보자. 이런 예문 주고 이 예문과 관계 깊은 언어의 기능 뭐요? 친교적 기능. 이런 거 쉽죠. 그런 쉬운 문제부터 지금은 예를 들어주고 묻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9쪽에 보면 우리 교재에 문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사실 선생님이 요약집에는 이 문체 같은 말은 싹 빼버렸어. 왜냐면 이건 조금 이제 한물 간 내용이야. 그런데 원래 책에는 한물 간 것도 다 넣어놓는 거거든. 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 출제됐던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는데, 사실은 이제는 교과서가 워낙 예전에 들어있던 내용이라 이 문체 같은 경우엔 지금도 모든 수험서에 들어있긴 해. 근데 시험에서는 비중이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 문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중요해요. 이 예문들은 지금도 자주 반복되면서 낱말 뜻을 묻거나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문체 그 자체가 뭐 강건체냐 우유체냐 이런 말은 요새 안 써. 알겠어요? 대신 이 예문들이 중요한데, 특히 이 예문에서 문체란 이제 글의 스타일이죠. 이 문체는 사회와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체를 사회를 반영한다. 그러면 그 사회를 반영함으로써 문체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요. 그걸 유형적 문체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첫째 문체는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이러고 나올 거고, 두 번째 문체는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체는 시대를 반영한다. 네 번째 문체는 지역을 반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10쪽, 11쪽, 12쪽, 13쪽까지 그 예문들이 그런 예문으로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문체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특히 우리 고전 글을 읽다 보면 양반은 종들에게 하대를 하고 종들은 윗사람에게 높임을 하지. 또 월인석보 같은 데 보면 처음 보는 남녀 사이인데 남자는 반말을 하고 여자는 존댓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건 결국 그 당시에 양반이라는 계층과 천민이라는 계층이 서로 문체가 달랐다는 얘기고, 또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사회 제도의 영향으로 남자는 처음 보는데도 반말하고 여자는 처음 볼 때도 높임말을 쓴 거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오히려 남녀를 처음 만나 소개할 때 남자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여자가 소개하는 이런 순서라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진 거야. 이건 결국 문체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달라졌다는 걸 또 보여주니까 문체가 시대에 따라 반영한다, 이런 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문체는 이렇게 네 가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이건 뭐야? 양반과 하인 간의 대화에서. 그 다음 문체는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 남녀 관계에서. 가부장적 제도를 반영하느냐 아니냐. 또는 과장님과 평사원의 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언어 예절에서는 모두 존댓말을 쓰라고 했지만 과장이라고, 즉 평사원에게 반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문체가 시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김희독립선언서에 쓰여진 문체하고 지금 저기 대통령의 연설문하고 달라졌죠? 대통령이 나와서 뭐 국회에서 기조연설하는데 오등은 자해 조선해 이러고 해요? 아니잖아. 달라졌죠? 그 다음 지역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뭐야? 지역 사투리. 그죠? 우리는 국물 그러는데 아직도 아래 지방에서는 멀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됐습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예문을 주고 이 예문이 문체와 무엇의 관계를 말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의 예문을 봅니다. 거기 10쪽에 보시면요. 요로운 야화기에 첫 문장을 봐봐. 그대랄, 지금 교재 없는 친구는 그냥 들어도 돼요. 그대랄, 이때 그대랄 하면은 그대에게 이런 얘기야. 그대에게. 그대랄 하면은 그대를 이게 아니라 그대에게. 상등 양반의 밥 먹기를 가르치리라. 즉 양반의 식사 예절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이 진지를 고하거든. 그러니까 양반에게는 밥이라고 안 하고 식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지. 여기서 흉내내면서 지금 우리는 집에서 어른께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즉 종이 진지를 고할 때에는 올리라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 드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 진지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서 올려라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드리라. 왜냐면 상놈들이 올리라 하는 거고 양반들은 드리라 한다고 쓴다는 거야. 이건 뭘 반영하는 거야?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양반은 드리라 하고 말을 하는 거고 상놈들은 올리라 하고 말을 썼다는 거야. 이건 계층에 따라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언어 표현이 달라졌다는 거지. 또 그 뒤에 숭냉을 먹으라고는 숭냉이란 뭐겠어? 숭냉. 뭐겠어요? 숭늉.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숭늉. 우리는 주로 커피 마시죠. 이거요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스무 어렸을 때만 해도 밥 먹고 숭늉 먹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더라? 한 20년 안짝인 것 같아. 그죠? 스님 20대 때도 커피숍 그렇게 잘 안 갔습니다. 왠지 커피 마시라고. 왠지 커피는 그 아저씨들이 다방 아저씨들 앉혀놓고 이상한 짓 하는 대로 여겼기 때문에 거의 커피숍. 그때는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이잖아. 별다방, 역전다방, 그죠? 다방이고 거기에는 맨 그 중년 아저씨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죠? 아가씨 요구르트 하나 주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안 갔죠. 그러고서는 기껏 마신다면 자판기 커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밥 먹고 거의 뭐 커피나 이걸 즐기는데 그때는 숭늉. 자, 이제 숭늉을 말할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가져오라 하지 말고, 그죠? 숭늉을 가져오라 이러지 말고 뭐 하래? 진지하라. 이딴 식으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똑같은 표현을 양반과 하류계층이 달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예문을 주고, 그죠? 이 박두세의 요로운 야학이라는 이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문체의 특징은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문체는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쉽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제 이런 유형보다는 아예 이 예문 주고 밑줄 친 말에 해석을 묻죠. 그대라 하면 뭐냐? 그대에게. 요새는 이런 거 물어요. 그래서 그 밑에 흥부전의 일부분 얘는 아예 밥을 계층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 그걸 빈칸에 알맞는 글자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뭐라고 했어? 나라에 올릴 때 뭐라고 부른다고? 수라. 나라란 뭐야? 임금이지. 그러니까 임금에게 나라에 올릴 때에는 수라라고 하고 양반에게 올릴 때에는 진지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나왔지? 하인이 먹을 때는 뭐야? 입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나왔어? 제배. 제배가 뭐야? 동년배. 제배라는 것은 동년배야. 제사에 쓰는 게 아니라 제배. 동년배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밥이라고 하고 밥. 제배에 올 때는 밥이라고. 그리고 제사에 쓸 때는 뭐라고 그래? 진매. 제사에 쓰는 밥은 진매라고 했다는 거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식사,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5가지로 나눠 썼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주고 이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문체의 특성으로 문체는 계층을 반영한다 이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빈칸에 둔 거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됐어요? 그 인구먼트 올 때는 수라.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런 유형을 냈다고. 지금은 어쨌건 선생님이 같이 보자라는 예문, 그게 기본세에 있는 것이든 기출문제에 있는 것이든 같이 보자 하는 것은 무조건 그 고전은 반드시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 왜? 낱말 뜻을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쪽에 나와 있는 이 고전문은 문체가 뭘 반영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하다. 요새 또 나오더라고. 꽤 오래전 지문인데도 요새 또 반복해서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그 밑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요 부분만. 둘, 셋, 넷, 다.